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산운용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금융상품은 각 금융기관마다 특정 상품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분류하고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금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의 총론적으로 살펴보면은요. 금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단 금융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자금의 수요자가 있을 거고 자금의 공급자가 있을 텐데 이 자금을 공급하는 사람은 자금의 여유자라고 볼 수 있겠죠. 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돈을 빌려주고 싶고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겠죠. 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이제 투자자가 되겠죠. 그래서 돈을 필요로 하는데 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일반적으로 누군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기 브로커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개입하는 브로커를 우리가 뱅크, 즉 은행이라고 하고요. 이 은행은 자금의 공급자로부터 너 여유 있는 돈 나한테 맡겨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수신이라고 하지요. 너 돈 필요하냐? 내가 돈 빌려주겠다. 이걸 여신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은행은 여신과 수신금리의 차이, 즉 예대 마진이라고 하고 저 스프레드를 은행의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이런 금융을 간접금융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간접금융인데 이렇게 은행이 개입돼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직접 만나지 못함에 따른 중개수수료, 이게 은행 쪽으로 들어간다라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우리 직접 만나자. 그러면 그거를 직접금융이라고 하고 이 직접금융의 형태는 주식이라든지 또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가증권이라고 해서 유가증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을 자본시장 또는 증권시장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금융을 하는 수단은 어떤 게 있느냐? 이 은행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통상적으로 예금증서라고 하는, 우리 흔히 통장이라고 얘기하죠. 예금증서라고 하는 걸 증거증권으로 하고 있고, 이 직접금융을 할 때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걸 발행해서, 즉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고요. 이제 금융의 형태가 조금 다른 것이 보험기관 같은 경우는 보험증권을 증거증권으로 발행해 주고요. 그리고 신탁회사 같은 경우, 투자신탁 같은 경우는 펀드라고 하는 걸 설정하고 신탁증권이라고 하는 걸 발행하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빨리 조달하려면 어음이라고 하는 걸 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금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방편이 어떤 게 있냐 봤더니 예금증서도 될 수 있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이 될 수도 있고 어음도 될 수 있고 보험증권, 신탁증권 이런 것들이 금융의 수단으로 사용되더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자금을 이자를 받고 자금을 용통해 주는 거를 금융이라고 한다면 이 금융도 또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단기와 중기, 장기. 금융에서 통상적으로 단기금융 그러면 6개월 이내를 일컫는 거고요. 6개월 이내. 그리고 중기금융이다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통 중기금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장기금융이다 그러면 통상 1년 이상의 금융을 장기금융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기간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금융기관을 크게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의 분류. 자, 금융기관에서 분류를 해보면 일단 금융기관 중에는 제일 먼저 은행을 손꼽죠. 그러면 은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분류되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은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특수은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여기에 하나 우리가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즉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 통화신용정책을 관장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건 중앙은행으로 따로 분류해두고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의 분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반은행은 커머셜 뱅크, 즉 상업금융 업무를 주요 취급 업무로 하면서 어떤 은행들을 말하냐면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 지정, 이런 것들은 국내 은행법에 따르면서 일반 은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역을 영업으로 구역으로 설정할 거냐를 가지고 구분이 된 거고요. 이와 같이 커머셜 뱅크라고 하는 일반 금융으로는, 상업금융으로는 좀 부족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지원하고 서포트하기 위해서 설립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을 특수은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기의 산업자금 조달을 중점적으로 하는 산업은행, 그리고 수출금융을 중점적으로 하는 수출입은행, 중소기업 금융을 중점적으로 하는 기업은행, 그리고 농협과 농어민들을 돕기 위해서 농수협,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의 금융기관이 설립되기 위해서 법령이 제정돼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을 특수은행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이거는 은행의 분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은행이 아니면서도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어떤 금융기관들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종합금융사라고 하는, 물론 최근에는 CML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양권에 들어가 있는 사양산업이 중금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종합금융사, 그리고 상호저축은행, 과거에는 이른바 상호신용공부라고 불려졌던 금융기관이죠. 그 다음에 투신사, 요즘에는 자산운용사,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또 우체국에서도 원래는 채신 업무가 주요 업무였지만 최근에는 우체국에서 금융을 합니다. 그걸 우체국 예금이라고 하죠. 우체국 예금. 그리고 신용협동기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 신용협동기구는 어떤 것들을 신용협동기구라고 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신용협동조합 그러면 신협이라고 하고요. 신협.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농협, 수협과 별도로 따로 농협과 수협 중앙회가 아닌 단위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단위농협, 단위수협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기관을 상호금융이라고 합니다. 이 상호금융까지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를 신용협동기구라고 하고, 이 신용협동기구까지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다, 이렇게 분류하고요. 세 번째는 증권관계기관. 증권에 관계됐다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증권회사겠죠. 주식의 중개라든지 인수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 증권사. 그리고 증권사 이외에도 자산운용사, 물론 여기에는 뮤추얼펀드가 포함된, 뮤추얼펀드는 증권투자회사라고 하죠. 이 뮤추얼펀드가 포함된 자산운용사, 그리고 증권회사들이 고객 예탁금을, 고객에게 예수금을 받아놓은 거를 증권회사가 갖고 있지 않고 예치를 하는 데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증권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권금융은 세 가지 형태의 금융을 담당하고 있어요. 주식을 처음 인수할 때 자금을 조달해주는 인수금융, 주식을 사고 팔 때 신용을 주는 이걸 유통금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증권을 담보로 내가 대출을 받는다라고 할 때 담보금융, 증권금융은 이와 같이 인수금융과 담보금융, 유통금융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증권관계기관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보험기관이 있어요. 보험은 우리가 크게, 물론 법령에 따라서 보험의 분류는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그래서 손보와 생보로 구분하고, 최근에 농협공제, 우체국공제, 건설공제 이런 식으로 유사보험으로 분류되는 공제사업이 진출이 되고 있죠. 이렇게 보험산업을 분류해 보고요. 다섯 번째는 기타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일만 하는, 즉 수신은 안 하고 여신만 하는 금융기관을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해요. 물론 이 금융기관들의 일은 대부업법이라고 하는 여신 전문업에 대해서 따로 분류하고 있죠. 요즘 인기리에 반영되고 있는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 데서 이 여신 전문 금융기관, 흔히 말하는 우리는 사채업자, 이 사채업자들이 양성화돼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선물회사 또는 자금을 중개하는 자금 중개회사 또는 유동화 전문회사, 이런 금융기관들이 있고요. 유사금융회사는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유의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되지 않은 유사금융회사들은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을 쭉 분류해놓고 다음 중 금융감독관청의 감독하에 있지 않는 기관은 그러면 금융기관이 아닌 것은, 이런 질문을 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 금융기관 중에 내가 어떤 금융기관에 거래할 거냐, 그러면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될 텐데 우량 금융기관의 선택, 우량 금융기관의 선택 요령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거론하고 고객들에게도 우량 금융기관의 선택 요령을 알려줘야 되겠죠. 통상적으로는 은행 같은 경우는 BIS 비율 같은 걸 보고요. 다른 모든 금융기관들의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게 ROA라든지 총자본이익률이라든지 또는 ROE 자기자본이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금융기관의 업적이나 실적 또는 경영상태 같은 걸 통해서 그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량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조건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BIS 비율이고, 이 BIS 비율을 8% 이상 충족했느냐 여부, 8% 이상을 충족하고 있을 때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것이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꼭 BIS 비율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 규모가 적으냐, 부실채권 규모가 적어야 우량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 자산의 규모는 굉장히 큰 금융기관으로 나타나는데 대부분이 부실자산이다, 돈을 못 받고 떼일 것들이다, 그러면 우량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업실적을 살펴봅니다. 당연히 금융기관이 우량한 기관이면 주식회사라면 영리를 추구하는 거고 실적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회사는 좀 우량한 기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네 번째는 효율적 내부관리 시스템. 효율적 내부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회사가 얼마나 경영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느냐, 경영에 대한 명확한 비전,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내부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잘 됐는지는 우리가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가끔 언론에 떠들썩하게 발표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금융기관의 직원이 고객 돈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 수십억 원이나 수백억 원의 횡령을 했다라면 아무리 금융기관이 돈을 다루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직원이 수십억 원씩 횡령을 해도 모르고 있고 내부 통제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라면 효율적인 내부 관리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도 잘 발생하지 않고 내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금융기관은 우량한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장기적인 성장 전망. 기관이 계속 클 수 있겠느냐, 성장 전망이 있는 기관이냐, 이런 걸 가지고도 우량 금융기관의 선택을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 중 우량 금융기관의 선택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요. 이 내용을 살짝 바꿔가지고 질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를 맞춰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금융상품을,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을 선택했는데 내가
예금을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떤 상품에 들어가야 되겠냐? 금융상품의 선택 요령. 금융상품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냐? 선택 요령은 통상적으로 보면 일단은 안전성, 내가 그 금융기관에 거래하는 게 안전하냐, 안전성을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거래하면서 돈을 불려야 되죠. 그걸 수익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현금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현금화하는 걸 환금성 또는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물론 환금성은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환금성이라 하고, 유동성은 원금 손실 없이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걸 유동성이라고 하지요. 여기에다가 이런 성격들을 가미해서 플러스 저축을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 또는 기간은 저축 목적 또는 기간 같은 것들을 고려하고요. 여기다 한 가지 더 고려한다면 부대 서비스 내용. 이 금융기관에서 어떤 부대 서비스를 해주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첫째로는 저축 목적. 투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축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축하는 목적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근로자들이라든지 저축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주택 마련을 하려고 하는 데 있다. 내 집 장만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택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 목적이 주택 마련이라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주택, 아파트 청약과 관련되어 있는 청약 예금이라든지 부금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청약과 관련된 예금, 부금, 청약, 저축 이런 것들을 권고해 주면 되겠고, 꼭 청약이 아니더라도 주택 마련에 관련된 예금이 요즘 장마저축 이렇게 얘기하죠. 장기주택마련저축 이렇게 표현하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도 되겠고요. 이거는 주택자금이라고 하는 걸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이겠고요. 나는 주택은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예금하는 목표가 노후자금, 즉 노후 대비다. 노후의 생활자금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적합한 금융상품이 뭐냐? 그러면 연금상품에 가입을 시키면 됩니다. 연금 신탁이라든지, 연금 저축, 연금 보험, 이런 연금 계통으로 준비를 하면 되겠고요. 나는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녀 교육비가 앞으로, 최근에 사교육비, 공교육비 할 것 없이 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내가 월급 타가지고 계속 뒷바라지하기 힘들다. 미리미리 자녀가 크면 교육비를 미리미리 축적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비를 마련한다라면 장학적금을 미리 가입하거나 학생들에게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장학적금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장학적금을 마련하거나 또는 교육보험에 들어나가지고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축하금과 함께 등록금을 이렇게 받거나 보험금으로 이런 걸로 대비할 수가 있고요. 나는 교육자금이나 주택자금, 노후대비자금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앞으로 내가 생활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생활 안정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비상금 이런 게 될 수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생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저축하는 목적 또는 투자하는 목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통상적으로 보험을 활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암이 걸렸다. 그러면 암보험에 가입했었으면 큰돈이 나갈 수 있고 치료비가 크게 지출이 돼야 되지만 암보험에서 처리할 수가 있고요. 또는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또는 내가 상해보험에 가입했거나 요즘에 많이 팔리고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했거나 이런 식으로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저축하는 상품이고요. 나는 지금 돈이 많지 않고 어쩌면 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써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고 신용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못 된다라고 할 때 대출을 위한 상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대출 상품이라고 그랬어요.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상호부금이나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신용부금 이런 데다가 가입을 하면 은행의 상호부금 같은 경우는 전체 계약금액의 4분의 1을 납입하면 계약금액 전체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요. 신용부금 같은 경우는 가입 즉시 대출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출 목적으로 하는 상품은 여러 데다가 가입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저축의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저축의 기간에 따른 분류. 저축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즉 이제 아주 짧게 나는 저축기간이 1 month, 한 달 이내다, 한 달 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저축기간이 적어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여유가 있다. 또는 나는 저축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기간에 따라서 상품을 분류해보면 한 달 이내에 돈을 써야 된다. 환금성,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제일 많이 이제 쓰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은행 가면 저축예금이라는 걸 가입해요. 입출금이 자유롭고 언제나 내가 쓰고 싶다면 저축예금에 가입하고요. 내가 조금 금리를 높여서 단기 유동성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은행에서 MMDA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머니마켓 디파짓 어카운트라고 얘기해서 MMDA 상품에 가입해도 되고, 또는 투신사에서 설정하고 있는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MMF 상품에 가입해도 되고요. 또는 종합금융사의 CMA라고 하는 상품, 즉 MMDA와 MMF, CMA는 비슷비슷한 단기 금융상품으로 경쟁상품이라고 보겠죠. 또는 내가 은행에서 CD를 발행받는다라든지 RP에 투자한다든지 그러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운용하는 대표적인 상품들이고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 아주 단기 유동성 금융상품으로 관계없는 것은, 거리가 먼 것은 해서 이 상품들이 질문이 잘 나오고요.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앞서서 말한 CD나 RP 같은 것도 당연히 이용할 수 있고요. 물론 이것도 기간이 한정이 되겠습니다만 표지어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표지어음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CMA도 여기에 기간이 더 필요하다라면 가능하겠고, 종합금융사에서 발행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발행어음이 있고요. 그리고 신탁으로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단기 금전 신탁이라든지 맞춤 신탁 같은 게 있어요. 단기 금전이나 또는 맞춤 신탁, 이런 신탁 상품으로도 짧은 기간 내에도 신탁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소위 이거를 압축해서 표현하면 단기 수익증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1년 이상 내가 좀 길게 저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많이 사용하는 게 정기예금이죠. 이걸 거치식 예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연금보험에, 보험은 이제 아주 장기겠습니다만 연금보험에 가입한다라든지 또는 연금 신탁에 가입한다라든지 연금 신탁 또는 수익증권, 우리 흔히 말하는 각 펀드들, 여러 종류의 펀드, 수익증권에 가입해도 되고요. 근로자 증권저축 또는 국공채, 증권저축이나 국공채에 투자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저축기간에 따른 분류, 이건 장기상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건 저축기간에 따른 상품 분류고요. 세 번째는 안전성을 추구한다라면 우리가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이런 비율은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냐. 은행은 BIS 비율을 본다라고 그랬고요. 은행일 경우에 증권회사일 경우에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50% 밑으로 내려가면 적기 시정조치라 해서 금감위에서 여러 가지 경영에 관련된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업용 순자본 비율은 증권회사의 안전성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게 BIS 비율인데 은행에서는 부실 여신 비율도 볼 수 있어요. 부실 여신이 전체 여신 나간 것 중에 얼만큼이냐, 이게 부실 여신 비율이라고 하고요. 펀드 같은 경우는, 즉 투신사,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펀드 수익률로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펀드 수익률 평가해주고 그러는 펀드 평가 회사도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 투신사라고 하죠. 그리고 보험사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지급 여력 비율 또는 지급 능력 비율이라고 그래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해약 환급금을 줘야 된다든지 그럴 때 보험사가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 이외에도 어느 금융기관의 안전성을 평가해 본다 그러면 신용등급이라든지 또는 그 회사의 주가 수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려고 무디스가 착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한 3, 4일 만에 100포인트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만큼 우리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업들의 신용등급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업들의 신용등급은 그 나라의 국가 신용등급보다 더 높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여지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또는 어떤 회사의 주가가 상당히 높다. 기업의 가치가 나쁜데 주가가 높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주가 수준이 높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가치가 높고, 즉 안전성이 높겠다. 이렇게 평가해봐도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무조건 안전성만 또 추구할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성이라고 하는 걸 보자. 자, 수익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일단 표면금리로 채권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채권을 들고 있으면 연 얼마 정도의 이자를 주냐, 이게 이제 표면금리가 얼마냐를 봐야 되고요. 이자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 이자 지급 방법, 금리를 주는 방법이 달리 방법이냐 복리 방법이냐, 복리로 준다 하더라도 연말로 한 번 복리하느냐 3개월 단위로 분기별 복리냐에 따라서 똑같은 금리라 해도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확정금리를 줄 거냐 변동금리를 줄 거냐, 확정 또는 변동금리 또는 연동금리, 이 금리 적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자 지급 시기가 언제냐, 이자 지급의 방법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은 시기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금 우대가 되느냐, 이 세금 우대는 한도 관리를 물론 해야 되겠죠. 세금 우대가 되느냐, 이거는 비과세까지 같이 살펴봐요. 비과세가 되냐, 세금 우대가 되냐, 이런 것들도 보고요. 그래서 이 표면금리라든지 이런 금리는 우리가 연평균 수익률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금융상품에 가입해서 세금을 공제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는 수익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효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효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을 선택할 때는 세금 우대 또는 비과세라고 하는 게 어느 금융기관들이든지 금리 수준이 비슷비슷하다라면 세금을 안 내고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안 하는 비과세 상품을 택한다라든지 또는 세금을 우대받는 농어촌 특별세와 소득세 해서 합쳐가지고 9.5%로 15.4%와 9.5% 그 차액 부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상품에 가입하려면 어떤 상품이 추천이 돼야 되냐? 예를 들어 볼게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우리가 흔히 이걸 장마저축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겠고요. 또는 개인연금, 이제는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라고 그러죠. 연금에 가입해도 되겠고요. 또는 근로자 우대저축은 지금 이제 새로 가입은 안 되고요.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이라든지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또는 각 금융기관의 신용협동기구의 출자금이나 또는 각종 예탁금들이 있어요. 출자금이나 예탁금, 그리고 생계형 저축. 물론 가입 자격에 제한은 있습니다만 가입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생계형 저축에 불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 보험. 보험에 가입할 때 장기저축성 보험에서 10년 이상 가입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죠. 그리고 고수익 고위험 신탁이라든지 이렇게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
수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높일 수 있더라 이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환금성, 즉 현금화하는 능력 또는 유동성, 원금 손실 없이 현금화하는 능력, 언제든지 돈을 찾았을 수 있는 거는 환금성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단기 상품이면서 환금성과 장기 상품이면서도 환금성 여부를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기 상품이면서 유동성이 높은 상품들은 CD나 RP나 MMDA라든지 또는 단기 금전시탁, CMA, MMF, 결국 이건 뭐냐면 저축 기간으로 볼 때 짧은 기간 동안 저축하는 이런 상품들, 뭐 당좌예금이라든지 보통예금, 당좌예금, 저축예금, 이런 것들은 단기 상품으로 유동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장기 상품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단기 상품은 유동성이 높고 장기 상품은 유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유동성이 다소 떨어지는 장기 상품은 저축성 예금이라든지 신탁 상품, 신탁 또는 뮤추얼펀드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특히 뮤추얼펀드도 폐쇄형 뮤추얼펀드가 있어요. 만기 이전에 환매가 안 되는 뮤추얼펀드죠. 또는 수익증권이라든지 10년 이상의 저축성 보험, 이런 것들은 장기 상품이 되는 거겠죠. 환금성이 단기 상품은 높은 거고 유동성이 장기 상품은 낮은 거다 이렇게 분류하면 되겠고요. 저축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뭐 어떤 금융기관에 내가 저축을 하겠고 저축기관은 어떻게 선택하겠냐, 즉 저축기관을 고려한 금융기관의 선택을 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어떤 저축기관이 좋다라고 보냐면 일단 운용을 잘하는 운용 능력이라든지 또는 방식, 이 금융기관이 운용 능력이나 운용 방식이 얼마나 탁월하냐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요. 어떤 금융기관에 가니까 금융 서비스를 참 잘해주더라 내 요구에 맞게, 그러면 서비스 내용을 보는 거겠고요. 어떤 금융기관은 전국에 점포망이 굉장히 많다. 점포망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금융기관을 이용하기가 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 점포망이 많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라든지 어떤 금융기관에 가봤더니 막 툭툭 불친절해. 그러면 친절도가 높으면 더 좋겠죠. 직원들의 업무 능력 플러스 친절도, 이런 시스템으로 최근에 생기는 금융 시스템이 프라이빗 뱅킹이라고 해서 PB센터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더 돋보이게 해가지고 VIP 손님들을 우대하는 이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금융상품은 이렇게 선택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단 어떨 때 예금 보호를 한다는 얘기고, 예금자 보호는 통상적으로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를 보호하고 있는데, 어떨 때 예금자 보호를 예금자 보호법에서 하고 있냐면 일단 예금 지급 정지가 됐을 때, 예금 지급 정지가 됐다라든지 또는 금융기관이 인가 취소가 됐거나, 금융기관의 인가 취소 또는 금융기관이 파산이 됐거나 금융기관이 해산 사유가 발생했거나 또는 금융기관이 계약 이전이 되거나, 이 계약 이전 같은 경우는 보통 가규은행, 그래서 부실금융기관 처리할 때 가규은행이라고 하는 브릿지뱅크가 통상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예금자 보호법상의 예금보험공사가 대지급을 해준다라고 할 때 어떤 사유에 의해서 대지급을 하냐, 이런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 예금자 보호법에서는 우리가 챙겨야 될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되는 금융기관이 어디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보금융기관이라고 그래요. 보험에 가입돼서 내가 그 금융기관에 예금했는데 그 금융기관이 파산했으면 예금을 5천만 원까지 찾아올 수 있는 그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금융기관이 부부금융기관이냐? 일단 은행은 가입이 돼 있고요. 증권회사 가입이 돼 있고요. 보험회사 가입돼 있고요. 종합금융사 가입돼 있고요. 상호저축은행. 이 5가지의 금융기관을 부보금융기관이라 해서 이 5가지 금융기관들은 예금자 보호법상 예금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예금자 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가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어떤 금융기관들이냐?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는 신용협동기구. 신용협동기구는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공구라든지 농수단위조합. 이 단위농협 가면 거기 내가 단위농협에다가 10억 예치했다. 단위농협 파산했다. 돈 못 찾습니다. 자, 내가 신협에다가 새마을공구에다 10억 입금했다. 돈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지급 안 해줍니다. 그러면 아니 이런 데는 신용협동기구들은 내가 예금해놓고 불안해서 어떻게 하냐? 그럴까봐 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가입이 돼 있는 금융기관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즉 이 신용협동기구들은 전체 조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공구는 새마을공구 연합회 조직이 있어서 어떤 한 지역의 새마을공구가 파산했다. 새마을공구 연합회에서 그 지역에 예금한 사람들을 1인당 5천만 원씩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가입이 안 돼 있어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보험 가입한 거하고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가입이 안 돼 있는 기관 중에 우체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체국은 왜 예금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느냐? 우체국이 만약에 부도났다. 나라가 망한 거죠. 우체국은 국가에서 경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나라의 운명과 같이 하고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굳이 예금보험 가입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투신사. 우리가 이걸 자산운용사라고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모 투신사에 갔더니 그 객장에 이런 팻말이 써 있어요. 저희 회사는 예금자 보호법상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더욱 안전합니다. 그 문구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개벽다이 같은 소리야. 예금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 자, 예금자 보호법상의 부부금융기관이 아닌 대신 그 밑을 설명을 읽어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투신사는요, 펀드에 우리가 돈을 맡긴 거는 자산운용사는 자산운용을 담당할 뿐이지 그 유가증권이나 현금이나 이런 모든 재산들을 수탁회사에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관은 수탁회사가 하기 때문에 투신사의 경영이 악화돼도 그 자금이 따로 회사 경영에 쓰이거나 그럴 수가 없고요. 투신사가 망했다 하더라도 주식이나 채권 이런 펀드에 투자된 자산의 형태로 고객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보다도 안전하다. 왜? 은행은 파산했을 경우에 10억을 넣어놨어도 5천만 원밖에 못 찾지만 투신사는 10억을 넣어놨는데 투신사가 파산했다? 10억 다 찾거나 때로는 더 찾을 수도 있어요. 왜? 주식형 수익증권에 가입해서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는데 주가가 막 올라가. 그러면 10억 넣어놨는데 15억 찾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산운용사는 철저히 재산에 대한 부분을 수탁회사에 관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투신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금자 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에 예금하면 모든 상품이 다 보호되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건 비보상품. 즉, 이 비보상품은 처음부터 애초에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금융기관들은 논의의 여지가 없고 5개 금융기관, 즉 부보금융기관 상품 중에서도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이 있다. 이런 얘기겠죠. 자, 이 비보호 상품은 대표적인 게 실적배당 상품입니다.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들은 보호가 되지만 운용 결과에 따라 적자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만 주의할 거는 실적배당 상품이면서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놈이죠. 요거는 그래서 더 유의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종합금융사의 CMA는 운용 실적에 따라 고객들에게 배분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자 보호법상의 보호대상 상품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자,
은행에서는 콜 차입금이라든지 또는 은행의 외화예금, 은행에서 달러로 예금하거나 이런 것들은 예금자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또는 CD, RP도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개발신탁 이런 것도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 즉 농수협의 공제상품, 이것도 공제상품도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이제 증권회사에 가보면 이 증권사는 청약자 예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흔히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모주 청약 이렇게 얘기하지요. 공모주 청약할 때 들어가는 돈 청약 예수금은 공모주 청약을 어느 증권사에 했는데 그 증권사가 망했다? 그러면 예금자 보호법상의 5천만 원 그렇게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험상품 중에서는 못 받는, 즉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이 어떤 게 있냐? 보증보험이라든지 또는 변액보험이라든지 또는 재보험 그리고 법인보험 이런 것들은 보험상품 중에서도 예금자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번째는 세금 우대 그리고 절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금 우대 및 절세. 세금 우대와 절세에서는 일단 세금 우대라고 하는 건 어떤 조건으로 하느냐. 우리가 지금 세금 우대는 15.4%의 소득세와 주민세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원천징수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9.5%로 끝납니다. 물론 이 9.5%에는 소득세 9%에 플러스 농특세가, 농어촌특별세가 0.5%에서 9.5%가 적용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세금 우대는 지금 종합 한도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의 경우에는 1인당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고요. 미성년자 한도가 옛날에는 1,5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폐지됐고요. 이제 노인과 장애인은 6천만 원 한도로 6천만 원까지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노인의 경우에는 남자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정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금 우대를 6천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 한도로 볼 때. 자, 그런데 이 세금 우대는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를 받거나 또는 비과세 플러스 소득공제 상품도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소득공제 상품. 소득에 대해서 공제 상품은 주택 관련 예금. 일단 주택 관련 예금은 주택 관련 예금 소득공제는 어떻게 해주냐? 자기가 불입한 금액의 40%를 불입금액의 40%를 1년에 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가입할 수는 없지만 근로자 우대 근로자라든지 또는 세대주일 경우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는 무주택 세대주나 18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인데 그 주택의 시가가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지금은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요. 기존에 개인연금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연 72만 원 한도로 물론 이 72만 원도 불입금액의 40%를 적용해서 한도가 72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고요. 최근에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 이 연금저축은 불입금액 100%를 이제 다 적용하기 시작했고 얘는 연 300만 원까지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요. 보장성 보험에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가 있어요.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주냐면 연봉의 15%를 초과하면 연봉의 15% 초과금액 중에 이 연봉의 15%를 초과해서 카드를 썼어야 됐고 이 초과금액 중에 다시 15% 이 15%를 소득공제하되 한도는 1년에 500만 원 1년에 500만 원까지는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에 또다시 15%를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하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뭐 체크카드, 백화점계카드 이런 게 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지만 해외 사용금액이나 또는 현금 서비스로 뺏은 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세금을 추징받는데 중도해지를 해도 추징되지 않는 그 사유를 특별 중도해지 사유라고 합니다. 다음 중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것은 이거 잘 나올 수 있겠죠. 자,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죽었으니까 더 이상 저축 못해 또는 해외로 이주했거나 해외 이주일 뿐이지 해외 유학은 아니에요. 또는 결혼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퇴직했거나 특별 중도해지 사유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 금융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총론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